눈이 내리던 밤이었다. 한기가 골목 벽을 타고 흐르고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엔 흰 입김이 번졌다. 서울 외곽 조용한 도로 한편에 한 노인이 느릿한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무릎이 다 드러난 오래된 바지는 젖어 있었고 한 손엔 작은 비닐봉지를 꼭 쥐고 있었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고 그는 한참을 더듬듯 걷다가 조용히 쓰러졌다. 눈 위로 몸이 눕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숨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졌다. 그 순간 길 건너편에서 공책을 끌어안고 걷던 청년이 멈췄다. 털이 빠진 백팩과 오래 신은 운동화, 축 처진 어깨. 그는 의대 3학년생이었다. 학자금 대출과 밤샘 아르바이트에 쪼들려 지쳐가던 어느 하루. 그는 원래 멈추지 않으려 했다. 도와주는 순간 지각이고 병원 알바비도 날아간다. 하지만 그 눈 속에 누운 노인을 그냥 두는 건 그럴 수가 없었다. 조심스레 눈길을 가로질러 다가간 청년은 노인의 맥박을 짚었다. 약했다. 어깨를 감싸며 말없이 안심시키려 했지만 노인은 눈을 뜨지 않았다. 주위엔 사람도 택시도 그 흔한 편의점 불빛조차 없었다. 청년은 호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자신의 얇은 외투를 벗어 노인의 어깨에 덮었다. 괜찮으세요? 청년은 조용히 속삭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렇게 그는 노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한참 뒤 구급차가 도착했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노인의 머리를 감싸며 함께 들것에 올려줬다. 의료진이 물었다. 보호자분이세요? 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쓰러지신 걸 보고. 구급차 안은 차가웠다. 의대에서 배운 지식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혈압 저하, 탈수, 저체온. 하지만 그보다도 더 크게 가슴을 조이는 건 노인의 숨결이었다. 얕고 불안정하고 늙은 세월이 너무 깊게 밴 듯한 숨결. 차 안의 조명은 희미하게 흔들렸고 창밖의 눈송이는 여전히 가라앉고 있었다. 그날 밤의 공기엔 특유의 냄새가 있었다. 약간의 매연, 철물 냄새. 그리고 어릴 적 외할머니가 삶아주던 누룽지 냄새처럼 희미하게 구수한 무언가.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늑해지는 냄새였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노인의 손을 한 번 더 잡았다. 그 손은 마치 말라버린 나뭇가지처럼 얇고 차가웠다. 그때 처음 그는 노인의 손바닥 아래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다. 작은 천조각 같은 감촉, 바로 그 손수건이었다. 구급차 안의 흔들림 속에서 청년은 노인의 손을 조심스레 펼쳤다. 그 안에 쥐어진 것은 낡은 손수건 한 장이었다. 구겨진 모서리마다 세월의 얼룩이 배어 있었고 가운데에는 조심스럽게 수놓인 작은 문양이 있었다. 한자로 있는이라는 글씨. 사람 인자의 마음을 얹은 듯한 자수. 그건 병원에서 실습 중이던 어느 날 교수님이 들려준 말이 떠오르게 했다. 환자도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치료가 아니라 이해예요. 의사는 마음부터 꿰뚫어야 합니다. 노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손수건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은 단순한 무의식 이상의 감정이 담긴 것처럼 느껴졌다. 청년은 손수건을 다시 노인의 손 안에 조심스레 넣었다. 그것은 물건이 아니라 기억 같았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응급의학과 팀이 바삐 움직였다. 저혈압, 저체온, 의식미약. 아마도 독거노인 같네요. 간호사의 속삭임이 들렸고 보호자 정보를 찾기 위해 소지품 검사가 시작됐다. 주머니 속엔 고장난 시계 하나, 약봉지, 몇천 원 남짓한 현금, 그리고 바래진 주민등록증이 있었다. 청년은 그저 한 발 떨어져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노인.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자꾸 무언가 묻고 있었다. 왜 저 손수건을 그렇게 꽉 쥐고 있었을까? 그 문양은 누구를 위한 걸까?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병실은 조용했다. 의료진은 보호자 연락처를 찾지 못한 채 돌아섰다. 청년은 묻지도 않았는데 병실 바깥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가방 속에 교과서는 젖어 있었고 강의는 이미 오래전에 놓쳤다. 하지만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열었다. 노인은 산소호흡기를 단 채 누워 있었다. 희미한 숨소리, 그리고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진 손수건 한 장. 의사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많이 안정됐습니다. 다만 회복은 장담할 수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가족이 꼭 필요합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인사했다. 그리고 병실 안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탁자 위 손수건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빛이 들이치는 창문 틈으로 자수 위에 눈부심이 번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기다리던 물건처럼. 어쩌면 그건 단순한 손수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에게 받은 것일까? 아니면 아들이 만든 것일까? 그 안에 담긴 사연은 침묵 속에 묻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울렸다. 그 순간 간호사가 다시 다가왔다. 혹시 가족일 수도 있으세요?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요. 그 말이 끝나자 간호사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청년은 웃지도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병실 한편에 앉아 다시 눈을 감은 노인을 바라봤다. 그 얼굴 어딘가에 익숙함이 스며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였다. 밖에선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창문을 타고 흐르는 습기, 그리고 그 냄새 희미한 의약품 냄새에 섞여 손수건에서 풍겨 나오는 듯한 묵은 비누향. 그 밤 병실은 조용했고 오직 노인의 숨결만이 살아있었다. 병실의 벽시계가 밤 12시를 가리킬 무렵 청년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다.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속삭임에 가까운 말들이었다. 부디 의식만이라도 돌아오시길. 그는 종교가 없었지만 사람의 생명 앞에선 늘 작아졌다. 의대생이라면 누구나 배우는 이론, 수치, 기전들이 그 순간엔 아무 힘도 없었다. 그저 노인의 가느다란 숨결이 이어지길 바랄 뿐. 간호사는 따뜻한 담요를 가져다 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젊은 분이 참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웃지 않았다.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요. 라는 말만 남겼다. 그 순간 병실 전화가 울렸다. 수간호사가 받더니 잠시 후 다가와 조심스럽게 청년에게 물었다. 혹시 이분 성함이 장세진 어르신 맞을까요? 청년은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고 간호사는 다시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복도 쪽에서 웅성임이 들렸다. 여기 맞습니까? 묵직하고 단호한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병원 유리문이 열리며 들어선 인물은 청년이 TV에서만 보던 사람이었다. 그는 바로 장유한 회장이었다.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그룹 회장. 뉴스에서는 늘 냉철한 카리스마와 결정력으로 기업을 이끌던 인물로 묘사됐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병실 안을 살피다 노인의 모습을 본 순간 그대로 멈췄다. 눈이 넓어졌고 얼굴은 굳어졌으며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버지, 그 단어가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옆에서 그를 따르던 비서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고 청년은 숨을 멈춘 듯했다. 그가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이 노인이 이 대재벌 회장의 아버지라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설명됐다. 왜 손수건 하나를 꼭 쥐고 있었는지, 왜 병실을 찾은 이의 얼굴이 저리 흔들리는지. 회장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침대 곁에 섰다. 노인의 얼굴을 마주한 그 순간 그의 숨소리가 깊어졌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그는 끝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청년은 병실 한켠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봤다. 모든 소리는 멀어지고 단 하나의 이미지, 장유한 회장의 손이 침대 옆 난간을 움켜쥐는 그 장면만이 기억에 남았다. 그 손끝에서 수십 년간의 외면과 후회의 무게가 흘러내리는 듯했다. 공기 속엔 독특한 냄새가 스며들고 있었다. 산소기와 의료 장비가 내뿜는 냄새, 그리고 노인의 옷깃에서 풍겨 나오는
오래된 은행잎 향이 섞여 있었다. 그 향은 고향의 가을을 떠올리게 했다. 조용하고 조금 쓸쓸하고 그러나 따뜻한. 그 순간 청년은 다시 한번 탁자 위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 숨어 있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오래되고 깊은 것 같았다. 그건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었다. 그 무엇보다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로 보였다. 사람이 평생 외면하다 끝내 외면할 수 없게 되는 순간. 그날 밤 병실엔 두 남자가 있었다. 하나는 자리를 떠날 수 없었고 하나는 너무 늦게 도착했다. 그날 새벽 병실의 조명이 어슴푸레하게 깨어 있을 때까지도 회장은 한마디 말이 없었다. 침대 곁에 서서 마치 돌처럼 굳은 채 노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청년은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잠시 자리를 비워드릴게요. 그 말에도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밖에 나와 복도 끝 의자에 앉은 청년은 심장이 조용히 울리는 걸 느꼈다. 누군가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어떤 의미일까? 그는 아버지와 오래전부터 연락을 끊고 살았고 거의 타인처럼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차가운 병실 안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가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렸다. 회장이 나왔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눈가는 붉었다. 비서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속삭였지만 그는 손을 들어 조용히 막았다. 이 학생 이름이? 그가 청년을 바라보며 물었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자기 이름을 말했다. 이도현입니다. 의대생이고 지나가다 어르신이 쓰러지는 걸 보고 도왔습니다. 회장은 청년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꿰뚫는 듯 했지만 동시에 꺾여 있었다.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를 이대로 두셨다면 아마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회장이 조용히 꺼낸 말. 저분을 아버지라 부른 건 20살 이후 처음입니다.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작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 한 문장이 담고 있는 고통이 너무 커서 쉽게 위로할 수 없었다. 회장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성공하려면 가난과 단절해야 했어요. 아버지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작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멈췄다. 그리고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근데 오늘 그 손수건을 보니까 생각났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 그분이 직접 수놓아준 손수건이었습니다. 청년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가 본 손수건, 있는 자가 새겨진 그 낡은 천조각.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관계였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조용히 나를 생각하셨나 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나직했고 그 말 끝에서 어딘가 부서진 기색이 묻어났다. 도현 씨, 그가 다시 청년의 이름을 불렀다. 혹시 저 손수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안을 가리켰다. 환자분 손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놓지 않으시길래 회장은 작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손수건 하나가 지금 내 모든 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말에서 청년은 어떤 이상한 떨림을 느꼈다. 재벌 회장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단 한 장의 손수건. 그건 재산도 권력도 명성도 아닌 단지 잊히지 않은 마음이었다. 그날 병원 로비엔 이상하게 향냄새가 떠돌았다. 누군가가 병문안을 오며 들고 온 국화꽃 향이었을까? 아니면 노인의 낡은 코트에서 오래된 봉양 냄새가 스며 나왔던 걸까? 그 냄새는 조용히 사람의 심장을 묶었다. 청년은 생각했다. 사람이 사람에게 남길 수 있는 건 결국 말이 아니라 손에 쥔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말은 사라지지만 손수건은 남는다. 조금씩 낡아가면서도 기억을 붙잡고 그날 이후 노인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현재로선 자가 호흡은 가능하지만 의식 회복 가능성은 낮습니다.
장유한 회장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에 3번 꼭 정해진 시간에 병실을 찾았다. 말없이 노인의 손을 잡고 그대로 앉아만 있었다. 청년도 그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실습이 끝난 후 자주 병실 근처에 머물렀고 때론 노인의 식사 상태나 혈압 수치를 대신 확인해 주기도 했다. 그는 점점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처음엔 단순한 연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노인의 얼굴에서 자신의 외할아버지를 떠올렸고 회장의 말투에선 묘한 부러움을 느꼈다. 어느 날 회장이 조용히 물었다. 도현 씨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습니까? 청년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거의 연락하지 않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갑에서 조심스럽게 접힌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세월의 바랜 흑백에 가까운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장유한과 낡은 셔츠를 입은 노인이 함께 웃고 있었다. 노인은 그 웃음 속에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다. 마치 아들의 어깨에 기대려다 멈춘 사람처럼. 이 사진, 내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찍은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나는 집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청년은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가장자리는 손때로 인해 부드러워져 있었고 가운데 부분만 유난히 선명했다. 가장 많이 들여다본 곳이 그 중앙이었을 것이다. 내가 가진 권위나 이름으로는 이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 손수건 하나가 나를 다시 아이로 만들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다시 손수건을 꺼냈다. 환자 손에 있던 것을 간호사가 건넸던 것이었다. 그는 그 손수건을 펴놓고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접으며 중얼거렸다. 어쩌면 이 한 장의 천이 내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청년은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그럼 지금이라도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처음 보는 표정이 담겨 있었다. 후회와 슬픔, 그리고 아주 작게 깃든 결심. 그게 가능할까요? 청년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곧 가능하길 바란다는 말이기도 했다. 그날 저녁, 병실엔 조용한 음악이 깔려 있었다. 간호사가 작게 틀어둔 클래식 라디오 방송,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 희미하게 흐르며 공기 사이를 메우고 있었다. 노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고요 속엔 온기가 있었다. 그 음악 속에서 청년은 다시 한번 손수건을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문양이 인연이 아니라 심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 인자와 마음 심자는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 같은 뜻일지도 모른다.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남는다는 것. 며칠 뒤 청년이 병실을 찾았을 때 회장은 없었다. 대신 탁자 위에는 새로 정리된 손수건이 곱게 접혀 있었고 그 옆에 작은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장세진,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그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는 회장도 아니었고 특별한 이력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누군가를 바라보며 웃는 참 따뜻한 눈이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회장이 들어섰다. 오늘은 정장이 아니었다. 회색 니트와 어두운 코트를 걸친 차림이었고 눈가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게 인사했고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도연 씨, 오늘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걸 겁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더 이상 이유 없이 머물 수 없다는 걸 느꼈다. 노인을 처음 발견했던 그 밤 이후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생겨난 의문. 이들이 왜 오랜 시간 멀어졌는지, 그 모든 것을 덮은 말없는 시간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회장은 창가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20살 때였어요. 서울에서 대학에 합격하고 아버지가 기차역까지 따라오셨어요. 말없이 가방을 들어주시고 기차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셨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창밖엔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고
병실 안엔 작은 기침 소리 하나조차 없었다. 그때 제가 말했어요. 다시는 내려오지 마세요. 저 이제 혼자입니다. 그 한마디가 아버지를 멈추게 했죠. 청년은 숨을 멈춘 듯 가만히 들었다. 그 뒤로 단 한 번도 오지 않으셨고 저도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그저 성공이라는 말에 갇혀서 조용히 옆에 있던 사람들을 다 밀어냈습니다. 회장은 깊은 숨을 쉬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단어마다 얇은 금이 가 있었다. 그 손수건 기억납니다. 아버지가 밤마다 바느질로 한 땀 한 땀 넣으셨던 자수예요. 너는 사람을 살리는 아이가 되라. 그게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청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쥐었던 그 손수건이 이제는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그걸 내내 우습게 여겼어요. 세상은 계산으로 돌아가고 관계는 전략이라 믿었죠. 그런데 도연 씨, 그날 병원에서 그 손수건을 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창밖에서 지나가던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렸다가 점점 작아졌다. 그 소리는 잠시 회장의 말을 멈추게 했고 청년은 창가로 다가가 회장의 옆에 섰다. 회장은 다시 속삭였다. 그리고 어제 간호사에게서 들었어요. 당신이 그 손수건을 끝까지 놓지 않도록 도와주셨다고.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조그마한 천조각이 이제야 나를 아버지 앞에 앉게 했습니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늦은 건 아닙니다. 아직 들을 수 있는 걸지도 몰라요. 회장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듣고 계시겠죠. 그분은 늘 조용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순간 병실 안엔 말없이 시간이 흘렀다. 산소기의 작은 소리, 스피커에서 새어나오는 라디오의 숨결 같은 음악,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말이 아직도 도착하지 못한 채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청년은 병실을 나서려다 다시 걸음을 멈췄다. 문을 닫기 직전 뭔가 아주 조용한 기척이 들렸기 때문이었다. 돌아보니 회장이 노인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오래전 잃어버린 손처럼 아주 천천히 조심스레 감싸쥔 채. 그 손등 위엔 희미한 주름이 겹쳐져 있었고 그 위로 회장의 손이 덮여 있었다. 그 장면은 청년의 기억 속에 깊게 새겨졌다. 그 어떤 대사보다 묵직했고 어떤 눈물보다 조용했다. 청년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켜봤다. 회장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무게가 빠져 있었고 권위는 흔적조차 없었다. 마치 오래전 아들이 되돌아온 듯한 목소리였다. 아버지, 너무 늦었죠. 하지만 그 손수건 아직 가지고 계셨네요. 어떻게 잊지 않으셨습니까? 노인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작았다. 그러나 공기 속엔 이상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회장은 다시 속삭였다. 저는 성공했지만 사람을 살리는 아이가 되진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을 먼저 버렸으니까요. 그는 말을 멈추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비서나 경호원도 없었고 그 자리는 단지 한 아이가 아버지 앞에 다시 앉는 자리였다. 청년은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순간을 보고 있는 자신조차 숨을 참게 되는 듯했다. 저는 미안하단 말을 이제야 배웠습니다. 그는 노인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용서가 그곳에서 태어나고 있었다. 잠시 후 아주 미세하게 노인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정말 한 끗, 그러나 분명히.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간호사를 불렀고 의사들이 몰려들었다.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회장은 뒤를 돌아봤고 눈가에 맺혀있던 것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날 저녁 청년은 병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울의 밤하늘엔 별이 거의 없었지만 한 줄기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엔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있었다. 그는 문득 외할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말을 떠올렸다. 용서는 말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거란다. 그 말이 오늘만큼 진실로 들린 날은 없었다. 다음 날 회장은 청년에게 손수 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장학금이었다. 하지만 청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손수건 하나면 충분합니다. 회장은 멈칫하다가 작게 웃었다. 그 손수건 이제 도연 씨 겁니다. 아니요. 청년은 조심스럽게 다시 노인의 손에 그 천을 올려두며 말했다. 그건 여전히 회장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말에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다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진 않았지만 그는 다시 아들이었다. 그날 이후로도 노인은 깨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병실 안엔 매일 따뜻한 커피향이 퍼졌고 탁자 위 손수건은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누군가의 후회와 누군가의 기다림이 서로를 비로소 알아본 자리에서 몇 주 후 병원 측은 노인의 상태를 안정된 식물인간 상태로 분류했다. 더 이상 급성 악화는 없지만 깨어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그날 회장은 의사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은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제 몫입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병실에 꽃을 가져왔다. 흰 국화 세 송이와 작은 스탠드 조명, 탁자 위에 놓인 손수건은 유리 액자 안에 곱게 눌러져 있었다. 그 위에는 작은 명패가 놓여 있었다. 사람은 마음으로 남습니다. 청년은 그것을 보고 묘하게 울컥했다. 한때 눈 덮인 거리 위에서 쓰러져 있던 이름 없는 노인이 이제 한 사람의 아버지로 또 한 사람의 기억으로 제자리를 되찾고 있었다. 회장은 매일 병실을 찾았다. 노인의 손을 잡고 책을 읽어주거나 아무 말 없이 음악을 틀어놓고 앉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날 이후 아버님께 직접 말하신 적 있으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매일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는 하지 못했던 말, 젊을 땐 외면했던 말들을 이제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다. 이제 그 병실은 누군가를 위한 공간이 아닌 둘만의 기억이 겹겹이 쌓이는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하루는 회장이 청년을 따로 불러 말했다. 도연 씨는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되고 싶습니까? 청년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살리는 것보다 남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에 회장은 길게 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젊었을 땐 숫자로 사람을 봤습니다. 가치, 능력, 무게로요. 그런데 이 손수건 한 장이 내 생각을 바꾸었죠. 지금은 그냥 조용히 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날 병실엔 가을 햇살이 길게 들이쳤다. 노인의 흰 머리카락 위로 따스한 빛이 내려앉았고 손끝에는 미세하게 경련이 일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노인의 입가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건 아무도 명확히 들을 수 없는 속삭임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유하나 회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손수건을 들고 노인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 들리세요? 저예요. 유한입니다. 노인의 입술이 떨렸고 마치 숨이 가늘게 흐르듯 한마디가 더 나왔다. 늦었지만 괜찮다. 그 순간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다. 이름보다 오래된 말, 책임보다 먼저 와야 했던 한마디. 그 어떤 성공도 대체하지 못할 작고 조용한 용서였다. 청년은 천천히 병실 밖으로 나섰다. 더 이상 그가 있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만났고 그 손수건은 두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 있었다. 밖은 초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창문엔 성에 대신 따뜻한 입김이 번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청년은 다시 학업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병원 근처를 지날 때마다 한 병실을 바라보는 습관이 남았다. 가끔은 멀리서 꽃을 한 송이 두고 가기도 했다. 손수건 위엔 더 이상 눈물도 흔적도 남지 않았다. 다만 오래된 사랑이 천천히 말라가는 듯 조용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나는 지금
이 밤에야 조심스레 꺼낸다. 누군가를 미워한 채 살아가는 당신에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늙어가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다. 가족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마음으로 남는다고.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젠가 한 장의 손수건으로 돌아온다고.